약이 병이 되는 시대. 계속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병이 되는 시대. 모든 정신작용제의 작용 방식은 비록 소수의 유럽 정신과 의사들은 1960대 후반과 자세를 해서 1970년대 초반에 우울증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경적을 올렸지만 위테아니아 볼로냐 대학의 정신의사 지호번이 파악하는 1994년에 정신의학이 이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한다. 신경이완제의 장기 사용 시에 상당한 문제가 드러남이 밝혀졌고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약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항우울제가 비슷한 장기 사용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듯이 보였다. 하버는 1994년 정신치료 및 정신신체학회지 사설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정신장리학 분야에서 의사들은 그 치료법이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조심스러워는 했다. 나는 정신작용제가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치료해야 할 질병 경과를 실제로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사설과 이어진 몇몇 논문에서 파버는 항우울제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한 생물학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항정신병약물과 벤조디아제핀처럼 항우울제는 뇌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을 교란시킨다. 그는 기술한다. 이는 이 약의 초기 급성 효과와 반대되는 보상 과정으로 이어진다. 항우울제가 치료가 끝나면 이 과정은 저항 없이 작동하여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재발의 취약성이 증가한다. 게다가 파버는 발데사리니의 연구 결과를 가리키며 항우울제를 오래 복용할수록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듦이 분명하다고 밝힌다. 우울증 환자를 3개월 동안에 치료하든 3년 동안 치료하든 언제 약을 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한 통계 추세에 따르면 약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파버는 항우울제를 무한정 계속 복용한 사람들의 결과는 또한 어땠을지 궁금하다. 그래서 약이 아니라 병인 그것이다. 다시 한번 정신의학은 위기의 순간에 도달했다. 초가면성 정신증의 망령은 1980년대 초에 말벌의 벌집을 뒤흔들었고 1990년대 중반에도 매우 비슷한 우려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아마 그 위험 혹은 반동이 훨씬 더 큰 듯하다. 하버는 SSR의 항우울제의 미국 판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미국 최고 의과대학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들이 신문과 잡지 기자들에게 그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말했다. 이 약들은 이제 100만 명 이상의 미국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처방되는 중이다. 진료 현장에서 일하는 항우울제가 오히려 사람들을 만성적으로 우울하게 만들 위험성을 가진다고 고백이 가능한가? 항우울제가 악성의 질병 장기 결과로 이끌었다고 발언 가능한가? 뇌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증에 더 민감하도록 만들었다고 발표가 가능한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린이와 10대들에게 처방이 가능한가? 왜 의사들은 어린이들에게 그런 짓을 하는가? 파버의 염려는 빠르게 잠재워져야 하는 것이었다. 1994년의 초 파버가 처음 그 주제를 꺼낸 뒤에 콜롬비아 대학의 도널드 클라이는 정신의학 뉴스의 이 주제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학산업계는 이 질문에 관심을 안 가진다. NIMH도 그렇고 FDA도 그렇다. 아무도 이 질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실제로 이 시기에 미국 정신의학의 지도자들은 이미 아무런 장기 결과에 대해서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중이었다. 사람들이 심한 우울 사파에서 대체로 회복되었고 대다수가 잘 지냄을 보여준 항우울제 사용 전 시기의
오래된 역학 연구는 오류를 가졌다고 여겨졌다. NIMH가 소집한 전문가 패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본장애의 설명 및 분류에 대한 개선된 접근과 최근의 역학 연구는 우울증의 재발 및 만성화 양상을 보여준다. 우울증은 그 질병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고통과 기능장애의 지속적인 원인이 된다. 우울증은 마침내 이해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신의학이 받아들인 내용에 한해서다. 교과서는 지식의 진보를 말하기 위해 다시 씌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의학 교과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는 결국 회복된다고 알려진 상태였다. 하지만 더 광범위한 연구들은 이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한다. APA는 밝힌다. 우울증은 재발이 심하고 치명적인 질환이다. 우울증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NIMH 실버먼과 다른 연구자들이 묘사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환이라는 듯이 보였다. 우울증이 만성질환으로 재인식되면서 이제 정신의학은 항우울제가 장기 사용에 근거를 갖게 되었다. 문제는 항우울제로의 노출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증에 더욱 취약하게 하는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약이 한번 중단되면 우울증이 다시 재발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정신의학은 환자들의 항우울제의 지속적인 복용의 장점을 증명하는 연구들을 수행했다. 결국 재발률은 약을 계속 복용한 환자들보다 약을 중단한 환자들에서 더 높았다. 문헌을 검토한 정신과 의사 집단은 다음 설명한다. 항우울제는 우울증의 재발 위험을 줄인다. 항우울제 지속 치료는 많은 환자들의 우울증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90년대에 미국 등지의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들의 약물 유지를 강조한 이 새 치료 패러다임으로 획득한 결과 스펙트럼을 구체화했다. 연구자들은 전체의 단극성 우울증 환자의 3분의 1을 항우울제에 대한 무반응자로 결론을 내렸다. 그들의 증상은 단기간 안에 완화되지 않고 그들의 장기 결과는 좋지 않다고 한다. 또 다른 3분의 1은 항우울제에 대한 부분 반응자이며 단기 임상시험에서 약의 도움을 받았다고 나타난다. NIMH 연구원들은 우울증의 정신생활학에 관한 협력 프로그램이다. 분리는 장기 연구에서 이러한 약물 복용 환자들의 장기 결과는 좋지 않음을 발견했다. 2000년 보고서에서 NIMH 전 책임자 루이스 저드는 설명한다. 생애 첫 우울 살파일지라도 잔여 역치 이하의 우울 증상을 가진 주요 우울 살파에 완하는 더 심각한 재발성 및 만성을 띈 향후 과정의 첫 단계로 보인다. 환자의 마지막 3분의 1은 단기간 증상 호전을 보이지만 항우울제를 유지할 때 계속해서 잘리는 사람들은 20단의 절반 정도다. 간단히 말해서 초기 항우울제로 치료받은 환자의 3분의 2는 우울증 재발 위험을 가지고 소수만이 회복되어서 잘 지낼 것으로 기대한다. APA의 1999년 교과서는 지적한다. 단극성 우울증 환자 15%만이 단 한 번의 사파를 경험한다. 나머지 85%는 각각의 새로운 사파에 관해서 불안전하고 새로운 재활은 덜 자극적으로 발전한다. 이 결과 치료는 우울증이 악성 장애임을 말하지만 댈러스 소재 텍사스 사우스 웨스턴 병원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존 러시는 실제 결과가 훨씬 나쁘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통계들은 항우울제에 잘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선별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민간 또는 공공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치료받는 비정신병적인 주요 우울증을 가진 대표성을 띤 외래 환자의 장기 임상 결과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2004년에 러시아 동료들은 의학문헌에서 이 공격을 메운다. 그들은 118명의 실제 환자들을 항우울제로 치료했고 임상 결과는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풍부한 감정 및 임상 지원을 제공했다. 이는 현대 정신의학이 제공 가능한 최선의 치료였고 그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자의 26%만이 항우울제에 반응했고 평가 척도에서 그들의 증상이 최소 50% 감소. 반응한 사람들의 약 절반만이 일정 기간 동안에 더 나은 상태를 유지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임상시험 1년 동안의 환자 중에서 6%만이 완전 관해되고 우울증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이다. 러시는 이러한 발견은 현저하게 낮은 반응 및 관해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제 결과에 대한 이 암울한 그림은 러시가 실행을 도운 스타디 임상시험으로 알려진 대규모 NIMH 연구에 의해서 곧 확인되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4,041명의 실제 외래 환자들의 대부분도 중증도 우울증이었지만 20% 미만이 관해되고 1년 동안 잘 지냈다. 연구자들은 결론을 낸다. 대부분의 주요 우울증 환자들은 만성 경과를 보이고 때로는 사파 사이에도 상당한 증상과 장애를 가진다. 4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우울증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약이 존재하기 전에 상당히 드문 질환이었고 결과도 대체로 좋았다. 환자와 가족들은 정서 문제가 만성화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했었다. 환자 휴가까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간이면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NIMH는 우울증이 매년 미국인 10명 중에서 1명을 괴롭히고 과거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나타나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장기 전망은 어둡다고 대중에게 알린다. 주요 우울증 사파는 평생 한 번 발생 가능하지만 일생에 걸쳐서 다시 나타나는 경우는 더욱 잦다. 약물치료 안 받은 우울증 대 약물치료 받은 우울증에 대해서 unmedicated medicated depression. 우리는 이제 항정신병 약물로 경험한 것과 비슷한 인식 지점에 도달했다. 대중에게 디프레션. 대중에게 그렇게나 인기 많은 항우울제가 장기 결과를 악화시키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한 모든 자료는 약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여전히 놓치는 증거가 하나 존재한다. 오늘날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어떤 모습인가? 더 나은 장기 경과를 보이나? 불행히도 오타와 대학 연구자들이 2008년에 발견한 것처럼 항우울제 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치료받지 않은 환자들의 장기 결과를 비교하는 양질의 무작위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무작위 시험이 장기 치료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는데 도움을 줄 자연 경과 연구 찾기가 가능하다.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의 연구자들은 우울증 환자의 사례 역사를 통해 약 사용의 역사를 검토함으로 이 질문에 답을 살렸다. 1997년 도심 내부 한 대규모 시설의 결과 연구에서 영국의 과학자들은 약물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95명의 환자들 중에서 62%의 95명의 환자들 중에서 62%에서 증상이 감소한 반면에 약물 치료받은 환자 53명의 33%만 증상 감소를 경험했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투약 환자들이 6개월 내내 계속해서 우울 증상을 보였다고 결론을 내린다. 네덜란드 연구자들은 첫 우울 사파를 겪은 222명의 10년 결과에 대한 후향적인 연구에서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50%의 비교 항우울제로 치료받지 않은 사람의 76%가 회복되어서 재발되지 않음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캘거리 대학의 스콧 패트는 9,500명 우울증 환자들의 5년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대규모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여기서 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는 11주 동안
우울을 경험한 한편 약을 복용한 환자는 10주 동안의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주 동안 우울했다. 페트는 이러한 발견이 지오바니 파버의 다음 가설에 일치한다고 기술한다. 항우울제 치료가 기본 정의의 장기경과 악화로 나타날 위험성을 가진다. 세계보건기구가 우울증 검진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자들은 다른 이유로 진료소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우울증이 나타나는지 살폈고 우울증으로 인지된 사람들을 은근한 방식으로 12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다. 그들은 진료소 일반 의들이 환자 전부 간의 일부에서 우울증을 감지할 것이라고 추측했고 그 결과 4개 집단으로 분리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우울증으로 진단되고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집단이 가장 상태가 좋을 것이고 우울증으로 진단되어서 벤조디아제핀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가 2번째,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은 정신과 약을 처방받지 못한 지가 3번째, 우울증이 발견되지 못하고 약으로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상태가 안 좋으리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정확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자들은 740명에게 우울증이 인지되었고 우울증 진단이 되었든 안 되었든 정신과 약의 노출되지 않은 484명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들은 1년 관찰의 끝 무렵에 훨씬 더 나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누렸고 그들의 우울 증상은 훨씬 가벼웠으며 더 낮은 비율의 사람들에게서 정신질환이 지속된다고 판단했다. 지속되는 우울증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집단은 항우울제로 치료받은 환자들이었다. 연구자들은 기록한다. 이 연구는 우울증 인지 실패가 심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관점을 지지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캐나다와 미국 연구자들은 항우울제 사용이 장애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는데 캐나다 온타리오 중독 및 정신건강 캐롤린 디와와 동료들은 1999년과 1998년 사이에서 우울증으로 11연속 결근하는 단기 장애를 경험한 1281명을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지 않은 564명은 평균 77일 만에 직장에 복귀했고 약 복용군은 복귀까지 105일이 걸렸다. 더 중요한 것은 항우울제를 복용한 사람들의 19%에서 장기간 장애가 생겼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에는 9%만이 장기간 장애를 겪었다. 항우울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역할을 받아들이는데 저항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더 빠른 업무 복귀까지 이어지는 것인가? 디와는 궁금증을 가졌다. 비슷한 맥락으로 아이오와 대학 정신과 의사인 윌리엄 코레가 국립정신건강연구소로부터 연구를 받은 그의 동료들은 한 차례 우울증을 앓았던 547명의 자연 경과를 6년 동안 연구했다. 연구자들은 우울증을 치료받은 사람들이 치료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중요한 사회 역할을 중단을 겪을 가능성이 3배 더 높고 결국 무능력 상태가 된 경우는 거의 7배의 높음을 발견했다. 게다가 치료받은 환자들은 6년 동안 자신들의 경제적인 지위가 현저하게 감소함을 보았지만 약 복용을 하지 않은 그룹은 17%만이 소득이 감소했고 59%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다. 거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여기 설명된 치료받지 않은 사람들은 치료받은 사람들보다도 가볍고 짧은 우울증을 경험했고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장기간 동안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몇몇 국가들은 SSRI 항우울제 출시 이후에 우울증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함을 관찰했다. 영국에서는 우울증과 신경증으로 인한 무능력 일수가 1984년 3,800만 명에서 1995년 1억 1,700만 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아이슬란드는 우울증으로 인한 장애 비율이 1976년에 2000년까지 거의 2배가 되었다. 고 보고했다. 만약에 항우울제가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다면 아이슬란드 연구자들은 이 약 사용이 우울증으로 인한 장애 질병 사망률을 낮춤으로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일지도 모른다고 추론한다. 미국의 경우에 건강설문조사에서 우울증으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응답은 미국 노동연령 비교율은 1990년대 동안에 3배 증가한다. 우리가 검토해야 할 마지막 연구가 하나 남았다. 2006년 브라운 대학의 정신과 교수 포스터낙은 고백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의 경과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거의 가지지 않는다. APA 교과서와 NIMH 연구에 자세히 기술된 부정적인 전기 결과는 약 처방을 받은 우울증에 대한 것이고
이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다. 이 시대에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이 어디에인지 연구하기 위해서 포스나카 공동 연구자들은 우울증 심리 생물학 프로그램에 등록된 환자 84명을 확인했다. 그들은 초기 우울증에서 회복된 후에 재발했지만 약물 치료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 환자들은 약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은 아니었다. 하지만 포스트낙은 여전히 두 번째 우울증 서파에서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회복 추적이 가능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한 달 안에 23%, 6개월 안에 67%, 1년 안에 85%가 회복되었다. 포스트낙은 치료받지 않은 우울 서파는 대개 6에서 8개월 안에 증상이 사라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이 추정에 대한 방법론적으로 가장 엄격한 확인을 제공했다는 크레펠린의 증언을 언급했다. 오래된 역학의 연구도 결국 명백한 결함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또한 왜 역조 등의 약의 임상시험이 정신의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지 보여주었다. 비록 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 23%만이 한 달 후에 회복되었지만 자발적인 관리는 한 주에 약 2% 비율로 그 이후로도 계속 증가했고 고로 6개월 후에는 3분의 2가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우울증이 완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이는 단기 실험에서는 살피지 못할 내용이다. 포스트낙은 말한다.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우울증 환자의 85%가 1년 이내에 자발적으로 회복된다면 어떤 개입도 이보다도 우울한 결과를 보이기는 극히 어렵다. 조셉 주빈이 1955년에 경고한 것처럼 2에서 5년 동안의 추적 관찰을 하지 않은 채 특정 치료법에 대한 확실한 이점을 주장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무모한 짓이다.